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의 경제적인 미래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의 창이 서서히 아주 조금씩 닫히고 있다면 어떨까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의 관점을 어쩌면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는 아주 흥미로운 이론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네, 바로 이 질문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 이야기의 핵심인데요. 만약에 부를 쌓을 수 있는 기회의 창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그리고 어쩌면 영원히 닫혀버릴 수 있다면 우리는 과연 뭘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살펴볼 이 이론을 저는 닫히는 창문 이론이라고 부르고 싶네요. 이 이론은 우리에게 이런 경고를 하고 있어요. 미래의 한 조각, 그러니까 자산을 소유하지 못하면 영원히 뒤처지게 될지도 모른다고 말이죠. 정말 역설적이지 않나요? 인공지능 AI가 우리 세상을 점점 더 완벽하게 만들수록 오히려 우리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었던 그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사라져버릴 수 있다는 가설입니다. 현재의 경제적 위치에 말 그대로 얼어붙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이론이 왜 지금 이렇게 설득력 있게 들리는 걸까요? 그건 바로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현실 때문입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경제 현실을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요즘 경제학자들이 현재 상황을 설명할 때 자주 쓰는 말이 있죠. 바로 K자형 경제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말 그대로 알파벳 K의 모양처럼 사회가 두 갈래로 쫙 나뉘는 거예요. 한쪽은 위로 쭉쭉 뻗어나가는데 다른 한쪽은 아래로 곤두박질 치는 거죠. 극심한 양극화 현상을 아주 잘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자, K의 위쪽 팔을 한번 볼까요? 여기엔 자산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자산의 가격이 오르니까 이 사람들의 부는 계속해서 불어나죠. 반면에 K의 아래쪽 팔에는 월급 같은 소득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가는 오르고 생활비는 계속 치솟는데 안타깝게도 소득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K의 위쪽 팔이 얼마나 강력한지 한눈에 보이죠? 이건 미국 사례인데요. 놀라지 마세요. 상위 10%가 전체 주식의 무려 90%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90%의 사람들은 뭘까요? 고작 10%를 나눠 갖고 있는 겁니다. 자산 소유가 정말 극소수에게만 집중되어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런 부의 불균형은요, 곧바로 소비력의 차이로 나타납니다. 소득 상위 10%가 전체 소비의 절반을 차지하는 동안 인구의 대다수인 하위 80%는 37%를 쓰는데 그치고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이 K자 모양의 분열이 점점 더 뚜렷해지는 거죠. 자, 그래서 핵심은 이겁니다. 아직은 이 격차가 완전히 굳어진 건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 경제에는 여전히 비효율적인 부분, 그러니까 개선할 수 있는 틈새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틈새에서 새로운 사업이 생겨나고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기회가 탄생하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이 기회의 틈새를 아주 빠르게 그리고 완벽하게 메워버릴 수 있는 강력한 게임 체인저가 나타났습니다. 네, 바로 인공지능이죠. 지금부터 이 AI가 모든 상황을 어떻게 바꾸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AI의 가장 근본적인 특징이 뭘까요? 바로 최적화입니다. AI는 어떤 시스템이든 그게 뭐든 간에 손만 대면 그 효율성을 정말 극한까지 끌어올려 버립니다. 그리고 그 속도와 규모는 우리 인간과는 비교 자체가 안 되죠. AI는 이 거대한 경제 시스템 속에서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하는 비효율을 순식간에 찾아내서 해결해 버립니다. 모든 문제를 없애버리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질문에 부딪히게 됩니다. 모든 게 완벽하게 효율적으로 돌아가는 세상. 근데 그 이면에는 뭐가 있을까요? 어쩌면 기회의 소멸 아닐까요? 그리고 바로 이겁니다. 이게 이 이론의 가장 핵심적인 위협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부분인데요. AI가 경제적인 계층 이동이 탄생했던 바로 그 공간, 그러니까 비효율성이라는 이름의 그 틈새를 완전히 없애버린다는 겁니다. 결국 AI가 만들어낸 그 완벽한 세상이 기술에 의해 설계된 영구적인 경제 계급 사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이론이 우리에게 던지는 정말 섬뜩한 경고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좀 암울해 보이는 미래 시나리오에서 우리는 어떻게 길을 찾아야 할까요? 이 이론이 제시하는 결론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함께 살펴보시죠. 이 문제를 이해하려면 우리가 어떤 경제 시스템 속에 살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여기에 두 가지 상반된 철학이 있어요. 왼쪽의 케인즈 경제학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정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위기를 막고
돈을 풀어서 소비를 유도하죠. 반면 오른쪽의 오스트리아 학파는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시장이 스스로 실패하고 재조정되도록 둬야 한다. 그리고 저축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이죠.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 중 한 명인 토머스 제퍼슨이 남긴 것으로 알려진 이 말은 오스트리아 학파의 경고에 역사적인 무게를 덜해줍니다. 중앙 권력이 돈을 통제하는 것이 우리의 자유에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경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이론이 내리는 논리적인 결론은 아주 명확합니다. 미래 사회에서 계층을 이동하는 방법은 더 이상 열심히 일하거나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소유하는 것, 자산을 가진 자만이 위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의 목표는 명확해집니다. 기회의 창이 완전히 닫히기 전에 생산적인 자산을 소유하는 것. 그럼 도대체 생산적인 자산이라는 게 뭘까요? 단순히 현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미래에도 계속해서 가치를 만들어내거나 혹은 스스로 가치를 보존하는 것들을 말해요. 예를 들면 기업의 소유권인 주식, 땅과 건물 같은 부동산, 오랜 시간 가치를 증명해온 금 같은 원자재, 혹은 여러분만이 가진 지적 재산권이나 여러분 자신의 사업 또는 브랜드 같은 것들이 모두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인공지능 때문에 인간의 노동과 창의성이 더 이상 특별하지 않은 세상이 온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가치라고 부르게 될까요?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고민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 될지도 모릅니다.